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4년 8월 22일 시장 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자료가 좀 많아서 조금 스피드를 좀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좀 내용들도 많고요. 뭐 우리나라 증시 좀 답답하시죠? 이게 뭐 아까 어떤 이제 제가 텔레그램 보니까 참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텔레그램에서 이제 이거 운영하시는 분이 채널이 되게 많잖아요. 텔레그램 채널. 근데 한 분이 그 자기 이제 채널에다가 그 미국장은 세미 프로라고 했고, 이제 프로도 아니고 세미 프로.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낮다고 보는 것 같고요. 국장, 이제 한국 증시는 그냥 초고수들만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참 이게 우픈 얘기죠. 그만큼 그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한국 시장에서 정말 주식 장기 투자로 수익 내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이제 우회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어쨌든 뭐 급 나갈 때 사면 꾸준히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는데, 한국은 어느 정도 오르면 팔아야 돼요. 왜? 다시 원위치가 되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걸 이제 바꾸려고 많이 이제 노력은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면 우리나라 이렇게 천수답장세가 벗어날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또 나아지길 뭐 계속 기대를 해봐야죠. 근데 아직 뭐 금투세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밸류업은 하긴 하는데 뭐 사실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책 추진은 하는데 그 동력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저번에 두산그룹의 그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 바켓 사건처럼 사실 그건 주주 가치를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신뢰는 떨어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없어지고 주주 가치를 좀 존중하는 문화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해서 좀 먼저 그런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 그다음 미국의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뭐 하나솔루션 포함해 가지고요, 미국 상무부의 관세, 이제 태양광 관세 좀 중국 기업 대상으로 좀 관세 부과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랑 그다음에 북미에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공급량이 많이 늘었다, 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뭐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이런 텔레그램이나 블로그 제가 찾아보니까 모건 스탠리 반도체 피크업 보고서 논쟁이 좀 뜨겁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동결이 있었고, 루닛이 자회사 그 볼파라 있죠. 그래서 그 이 호주에 볼파라를 인수했고, 이 회사가 미국 헬스케어 기업에 소프트웨어 공급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주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든 있는 해리스노믹스. 다만 이제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다시 더 높아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됐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에서는 골드러시 시작됐다.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로는 더존비 지원.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시즌 2가 시작됐다. 안 그래도 저도 이 허혜민 연구원이 쓰신 요 내용을 이제 저도 생각은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뭔 생각이냐면, 유한여행 보면서 그동안 조금 이제 밑에 묻혀 있었던 한국의 FDA 신약 승인 받은 기업들이 뭔가 이것도 하나로 이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 4개가 이제 미국 FDA 신약 승인 받은 거예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는 복제약이지만 그 진펜트라라고 SC 피하주 사용으로 만든 제품인데, 그거는 미국의 신약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 회사가 주목하자 뭐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크로와 투자 전략 몇 개 보고서 보여드리고요. 인텔리안테크, 롯데정밀학, SPC 삼립, SK오션플랜트, 그리고 LG전자가 어제 그 투자자 포럼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들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요. 노동통계국이 고용자 수를, 그러니까 좀 악재가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고용 통계치를 조정을 해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물론 3월까지니까 이것도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근데 비농업 고용자 수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발표된 290만 건의 고용자가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81만 8천 건이 없어졌어요. 하향한 거죠. 실제로는 이게 과대 고용자 수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더 과대로 나왔던 거죠. 그걸 조절했더니 81만 8천 개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없었던 거죠.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인데, 근데도 주가는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올랐죠. 예전 같으면 저것 때문에 또 급락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1년 동안 일자리가 좀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월로 따지면 17만 8천 개니까 이게 침체하고는 상관이 없죠. 침체인데 매월 17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둔화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미 지나간 3월까지 수치고 월 17만 개 일자리도 많다는 의견도 많고요. 불법 이민자가 빠졌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 이미 6월에 고용 데이터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이거를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2월 최종 수정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지난 4년을 봤더니 내년 2월에 최종 버전 나올 때는 항상 이게 올라갔었나 봐요. 예. 그래서 증시는 안 놀랬다. 일자리 하향 조정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 오히려 금리 인하를 더 이제 확신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고요. 데이터가 예상대로 계속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 생각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하겠다고 그냥 다 언급이 돼 있어요. 25pp 인하하는 게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공했다. 대다수는 고용 목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예, 이건 이제 명백하게 금리 인하 하겠다는 신호를 준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은 100%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50pp 한 번에 0.5% 낮추는 확률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 후보 중에 이제 제 3회 후보죠. 케네디가 중도 하차할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냈어요. 오라고. 장관직 아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케네디가 만약에 트럼프로 가면 일부가 지지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로는 타겟이 호실적으로 급등했고, 다만 백화점인 메이시스는 반대로 폭락을 했어요. 반도체 기업들은 강세 보였고, 엔비디아가 좀 올랐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AI, 다만 마이크론과 브로드컴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시티증권은 긍정적으로 보고서를 썼고, 예, 이번 실적 발표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블랙엘 GPU 지원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전략이냐, 이런 것들하고 중국 GPU 수출 규제 위험, 뭐 이런 것들, 하반기 주력 제품들 수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좀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주택 건설 업체들은 이제 실적이 좋았고요. 툴브라더스가 이제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인데 여기에 5.6%, 디아로튼 뭐 이런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소매업체 실적은 이제 타겟은 월마트랑 경쟁하는 거예요. 약간 중저가 이런 제품들인데 월마트의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매출이 어쨌든 증가했어요. 4개 분기 연속 감소 끝냈고, 감소죠. 감소를 끝냈고, 전망치 1.3%도 상향했습니다. 상해를 2%니까. 마진도 6%를 넘겼고요. 목표인. 여기도 이제 멤버십을 하죠.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디지털 매출 8.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약 5,000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할인한 효과로 이제 좀 분석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메이시스 이제 실적은 매출은 마이너스 4%, 이게 백화점 쪽이에요.
여기는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 빠지고. 뭐죠? 가격이 싸고 가성비 있는 거는 팔려요. 할인 판매를 하면 비싼 거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둔화됐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스톤이겠죠? 블랙스톤인가요? 아무튼 여기 조지들 전략가가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사모펀드 헤지펀드 매니저 유명한 뭐 투자들을 하고 식사를 했나 봐요. 100명 가까이를 토론을 한 걸 정리했는데 미국 경기 이 사람들의 내용은 연착륙이다. 예. 해고는 적다. 근데 시장은 절반은 앞으로 내린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예. 절반 빠지고 절반은 오른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죠. 미국 안에서도 증시가 어디로 갈지 지금 이제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매력적인 기회는 뭐 중소형주도 일부 있다. 근데 일본이나 유럽을 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AI는 여전히 열광적이었다. 네, 요거는 아직.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AI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리면 주가는 빠져버려요. 근데 그래서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데 열광적이라는 얘기죠. 예. 다만 이제 예상만큼 AI 속도가 좀 빠르진 않으니까 그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버블로 볼 수는 없다. 왜냐면 그때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예, 자본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느냐 이게 그때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AI에 대해서는 아직 뭐 거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태양광 모듈 제조사도 하나솔루션도 미국에 공장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미국 상무부에 태국과 베트남 모듈 이제 태국과 베트남에도 중국산 생산 시설이 있겠죠. 거기서 미국으로 또 수출을 하고 있나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관세 좀 또 부과해달라.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동남아 4개국의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됐거든요. 2년 면제당하고 시작이 됐는데 그 외 지역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폐지를 그러니까 관세를 예, 그 이렇게 소급 적용 좀 해달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 동남아산 6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모듈 관세 폐지 면제 폐지 앞두고 이 두 국가가 어쨌든 태국과 베트남이 아마 이 4개국에 포함이 되나요? 저도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태국과 베트남 모듈에 대한 관세를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근데 어쨌든 이 두 국가가 미국향 수출량을 늘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무려 61%나 이 두 개국 합산이 상반기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의 61%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10월 초에 예비 판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죠. 그 전에 소급 관세를 적용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하나솔루션한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 태양광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뭐 트럼프가 된다면 그것도 악재가 되겠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태양광 업종한테는 긍정적이죠. 예. 하나솔루션 같은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 갭들 입장에선 그래서 좀 공급 과잉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의 수출을 좀 막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이어질지 좀 보시고 어쨌든 태양광도 잘 좀 인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 많이 빠졌다고 뭐 버리고 도망갈 단계는 아니에요. 좀 끝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북미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공급량이 70% 정도 증가할 것 같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공급량이 이제 앞으로 많이 늘 텐데 특히 그 3.9 기가와트 정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70%가 늘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게 뭐죠? AI 때문이죠. 클라우드랑. 예, 클라우드인가. 그리고 신규 데이터 센터가 올 1,006개월 동안 10% 증가했고 정년 동기 대비로는 23% 급증했습니다. 북미의 8개 주로 버지니아가 제일 크죠. 예. 데이터 센터 공실률은 사상 최저치. 저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AI 수요가 많고 전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전, 태양광, 풍력, LNG 다 필요한 거죠. 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피크업 보고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고서 제목이 나왔어요. 반도체 피크업 준비해라. Preparing for Peak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겨울이 온다 이거보다도 일단 꺾일 가능성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먼저 대비는 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아요. 성장의 기울기가 정점이고 설비 투자 내년에 최고치 찍을 것 같고 재고는 올라가고 있고 AI 제외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익과 매출 지속성 의문되고, 예. 그래서 지금 사이클 후반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사이클은 터닝할 것 같다. 그래서 고점을 근데 맞추긴 어렵기 때문에 후반부 한 번 더 급등할 수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라. 약간 이제 경고성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만약에 하락기가 오면 삼성전자 선호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건스탠리가 지난번에 한번 맞춘 적은 있지만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뭐 언젠가는 오죠. 아니 고점이라는 게 안 옵니까? 언젠가 와요.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어요. 그게 고점이 지금이냐 아니면 6개월 후냐 1년 후냐 2년 후냐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건데 어렵죠. 근데 적어도 저는 이번 사이클은 좀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HBM 수요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죠? HBM AI. 근데 이 수요 끝났나요? 아직 아니죠. AI 더 늘어나니까 내년까지는 이쪽 수요. 그럼 삼성 마이크로 하이닉스가 여기에 HBM 투자를 계속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가 주니까 공급이 줄죠. 공급이 줄면 가격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3사가 과점하고 있어서. 반도체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막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공급 강이 생겨서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게 22년 사이클이에요. 실제. 이번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에 수요가 조금이라도 붙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투자는 조금씩은 늘리겠죠. 업황은 좀 개선됐으니까. 근데 과거처럼 이거 수요 좋아지니까 이제 늘려서, 근데 지금 확실히 수요 좋은 건 HBM이고 스마트폰, PC 이런 데 들어가는 뭐 서버 이런 데 들어가는 수요는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늘어도 조금 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일정 부분 메꾸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HBM에 너무 투자를 하니까 이제 여기가 B죠. 이 빈만큼을 채우기 위한 투자는 하는데 옛날처럼 돈을 이거 엄청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출 극대화해서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는 없다는 거죠. 이게 과거랑의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생각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모건 스탠리 의견이 조금 뭐 물론 맞자 안 맞자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점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좀 더 우리가 사이클을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일부 반도체는. 그러니까 너무 오른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삼성전자처럼 또 안 갔던 기업까지 준비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뭐 오른 게 있어야죠. 삼성전자.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근데 그래서 주식시장 어렵죠. 이런 논쟁들을 계속 하니까 뭐 누가 맞을 줄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크게 늘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동결했고요. 올해 전망치는 좀 낮췄어요. 물가랑 성장률은 내년은 유지했고 내수 여전히 좀 더디다. 금융 안정은 더 점검해 보겠다. 이창훈 총재는 이제 금리 인하 여건은 조성됐다. 사실상 깜빡이를 우측 깜빡이 그러니까 좌측 깜빡이라 그러나요? 깜빡이를 다 켜고 핸들에 손을 얹었는데 이제 핸들을 틀고 있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틀고 방향을 이제 완전히 돌려서 그 차선을 딱 이제 타고 가면 이제 그때 금리 인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김성수 연구원님이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깜빡이 켜고 지난번에 깜빡이 켰고요. 나 금리 인하 할 거다. 언제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아마 10월에 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도 지금 뭐 그렇게 소비가 뭐 이렇게 쭉 좋은 편은 아니지만 잠재 성장률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보다 금융 안정이 더 우선순위다. 통화정책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소비 부진은 꼭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인구 변화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시중금리 이미 많이 떨어졌다. 기준금리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하할 것 같다. 10월에 아마 인하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세부 내용은 사실 원론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10월 인하 한 번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루닛의 자회사 볼파라가 인터마운틴 헬스의 소프트웨어 이제 공급한다고 했고요. 미국 최대 규모의 그 의료기관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 인터마운틴 헬스와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볼파라가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유방암 검진하는 거. 예. 그래서 뭐 암위험 평가, 유방 조직 밀도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예정이고 미국 서부 지역 최대 규모 비영리 의료 시스템이래요. 이 회사가. 그래서 34개 병원과 400여 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크죠. 5만 8천 명이나 되는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최대 규모 민간 고용 업체래요. 그래서 볼파라가 이제 여기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미국에도 확실하게 영업망을 이제 확보하면서 성장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닉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더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범석 루닉 대표는 뭐 이번 계약은 볼파라 인수 첫 주요 성과가 드디어 나온 거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헤리노믹스는 일단 약간 증시에 부정적인 게 있어요. 미국 기준입니다. 그 법인세 올리겠대요. 21에서 28. 네. 그리고 장점은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개성해요. 오히려 친환경은 더 강화시키고 그런 건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IRA 법안이 유지되고 전기차 배터리 투자한 거 그대로 유지되니까 좋죠. 네. 다만 이제 이 미국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가 많이 올라가고 또 뭐라고 했냐면 예, 기업들이 식료품 가격 인상하는 거는 부당하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좌쪽이죠. 예, 어떻게 성향을 보면 우냐 자냐에 좀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책은 이제 약간 좌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가격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은 이제 그 금융시장이 좀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왜 저걸 하냐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서민들 힘들다. 이거 통제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주택 임대료 완화 위해서 사모펀드 같은 데서 임대주택 대량으로 사재기 해서 세제 사재기 하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임대주택 사가지고 막 비싸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세제 혜택 못 받도록 하겠다. 예. 이런 정책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친환경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해리스는 트럼프는 반대로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우리 한국은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세 부과도 크지가 않고 정책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미국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예. IRA 법안도 유지되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사항들이 있었다는 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드러시 시작됐다. 이건 소프트웨어 쪽이고 생성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1분기에는 대형 빅테크 소프트웨어가 좋았는데 2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1분기가 안 좋았는데 반대로 2분기는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빅테크보다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2분기는 나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입을 모아 기업의 생성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IT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 GPT 등장이 1년 반이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생성 AI 솔루션이 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액센추어, 인투이트, 어도비 이런 이제 기업들을 좀 꼽아주셨고 오라클은 이제 그 클라우드 기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클라우드로 오히려 빌려주고 있대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하는데 왜냐하면 증설을 못했대요. 근데 오라클은 이미 증설을 해놔가지고 이제 남는 걸 아마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생성 AI 시대에 가장 빠르게 자리 잡은 이제 데이터 분석해 주는 거죠. AI로. 그래서 원래 이제 국방부 같은데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간 쪽으로도 자리를 잘 잡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더존 비전이 가장 유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통신주는 이제 고배당도 있고 대한주다 높은 배당 수익률 그리고 SK텔레콤을 최선호고 제가 이 퍼플렉시티 아시죠? 퍼플렉시티 이거 이제 많이 설명해드렸죠. 저도 이거를 매일 씁니다. 안 쓰는 날은 없는데 요 AI 검색에 이제 유료 버전이 있어요. 저는 무료 버전 그냥 쓰거든요. 근데 유료 버전을 또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SK텔레콤 뭐 가입자한테 뭐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뭐 구체적인 건 한번 SK텔레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어쨌든 뭐
어떤 걸 해서 뭐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자, 더존비주얼은 클라우드 전환과 생성 AI 도입을 통한 수혜를 동시에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 회사는 이제 국내 대표 클라우드 회사고 보통 중소기업에 줘요. 예. 그래서 이 클라우드 제품이 이제 이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클라우드에 회사의 내용들을 저장도 해놓고, 예. 그래서 직원들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든 접속을 해서, 예. 생산성을 올리고. 근데 직접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만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구독료 내고 쓰는 거예요. 예.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중소기업 대상으로 더존비주얼이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더 효율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클라우드 전환으로 미국 팔란티어도 이쪽 매출액이 늘면서 밸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더존비주얼은 지금 작년부터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30% 수준에서 내년 40%까지 비중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타깃인데 이제 대형 회사로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존 웹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게 이제 클라우드죠. 이거 통해서 대기업한 클라우드 제품 판매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공기관 및 국내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계약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그러니까 결국 이런 클라우드를 하는 업체들이 또 AI 시대에는 또 주인공이 일부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죠? 팔란티어? 예, 팔란티어. 한국은 더존비주얼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키움의 허예민 오치호 연구원님이 제약 시즌2. 이번의 주인공은 바이오텍도 있겠지만 전통 대형 제약사 있죠.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그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반영돼서 펀더멘털이 중요한데, 대형 제약사는 평균 443명의 연구개발 인력 갖고 있고, 바이오텍 63명 대비 7배, 연구개발 금액 5배. 예. 그리고 기술 이전은 대형 제약사가 57, 바이오텍이 43이 비슷하죠. 예. 그래서 국산 개발 신약이 지금 FDA 승인받고 미국에 직접 진출한 건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녹십자, 유한양의 렉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블록버스터 연매출, 블록버스터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얼마냐면 1억 달러가 아니라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이죠. 환율 기준으로. 요 정도. 그리고 50억 달러면 이제 6.5조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좀 변하긴 하는데 일단 1조는 뚫어야죠. 예, 어쨌든 1조를 목표로 일단 볼 필요는 있고요. 이제 5조 되면 뭐 5, 6조 되면 정말 대박 상품이 되는 거죠. 대박 의약품이 되는 거죠. 2014년부터 2023년에 FDA 승인받은 487개 약물을 봤더니 최대 매출이 연간 10억 달러 돌파한 게 193개로 한 40% 되고요. 50억 달러로 정말 큰 걸 낸 거는 42개. 연매출 100억 달러면 10조가 넘죠. 이거는 17개로 3% 정도. 이거 다 합치면 49%에 50% 좀 넘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블록버스터가 안 되고 절반 정도 블록버스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FDA 승인받는 게 정말 다 모든 걸 흥행을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 나머지 영업도 잘해야 되고 유통망, 예, 약사가 처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증을 또 확대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뭐 심혈관 했다가 당뇨 했다가 이렇게 하나씩 늘려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사이즈가 커지죠. 셀트리온이 진펜트라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승인 획득했는데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도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는데 전신 발작과 부분 발작으로 승인받았어요. 부분 발작. 근데 여기에 적응증을 확대하는 거죠. 전신 발작, 소아 전신 발작 이렇게 임상을 해서 저게 통과되면 또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더 좋은 거죠. 그러면 매출이 이제 타겟하는 환자가 더 늘어나니까. 녹십자 알리글로는 1차 면역결핍증으로 승인받아서 17세 이상에게만 처방이 가능한데 관행적으로 이런 병이 있으면 또 사용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이제 출시 첫 해에 2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천억 넘는 거죠. 그럼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대요. 비만 치료제가 드문 경우였지만 첫 해 10억 달러를 넘겨버렸대요. 여긴 좀 특수하죠, 비만 치료제.
근데 평균 10억 달러 매출 거두는데 3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한양이 어제 그렇게 두들겨 맞은 것도 일견 좀 우리가 이걸 보면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당장 렉나자가 나온다고 뭐 바로 막 1조 찍고 2조 찍고 이러지는 못하니까 일단 팔아버리자 이런 심리가 강했던 거죠. 왜냐면 평균 이게 3년 걸린다고 하니까 저 1조 넘는데 유한양이 뭐 렉나자가 1년 만에 넘길 수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렉나자는 점유율 41% 가정하면 매출에 2억 정도 2억 3,100만 달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 3천억 정도 아마 매출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블록버스터 되는 게 아니라 빅파마가 만들고요. 유한양의 렉나자는 존슨앤존슨 이제 파트너사니까 그건 굉장히 좋죠. 시총 150조짜리 회사예요. 존슨앤존슨. 그 기업이 판매 파트너사 굉장히 이제 천군만마죠. 그리고 셀트리온, 진펜트라, 유한양의 렉나자,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여기가 2027년 1조 원 정도 매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코프리가 지금 벌써 5년 차예요. 출시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3월 18일 날 진펜트라 출시했는데 2분기 매출액은 22억 기록했는데요. 하반기에 좀 많아질 것 같고 3분기 주요 3대 PBM과 계약을 다 했고 4분기에는 마케팅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2,500억 정도 매출은 나오지 않겠냐. 2억 달러 넘으면 이제 블록버스터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진짜 중요해요. 저 수치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은 이제 직접 유통망을 뚫어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엑스코프리도 직접 FDA 승인 다 받고 대단한 기업 중에 하나죠. 여기도. 그래서 1,000억 이제 분기당 1,000억씩 팔아요. 매출이 폭발하고 있어요. 실제 원가율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고정물입니다. 매출이 폭발하면요 이익이 급격히 느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매출 가이던스인 3억 달러, 3억 2천만 달러 상단 달성이 좀 유력하다. 이런 내용이고 엑스코프리 올해 매출은 63%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 좋은 걸 보여주고 있는 회사죠. SK바이오팜이. 유한양은 잘 키운 신약하냐 열물질 안 부럽다. 25년 예상되는 렉나자 매출 로열티는 234억 원, 26년 500억, 27년 984억. 지금 연간 한 1,300억 벌거든요. 유한양이 자회사, 유한 킴벌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한화학이라든가 당기순이익 1,300억 정도 버는데 200억 정도면 20% 좀 안 되죠. 근데 26년에 500억만 돼도 꽤 높은 수치죠. 한 30% 정도? 30-40% 매출에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의 20에서 30%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금액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타그리소와 이제 값을 이제 비교하는데 어쨌든 렉나자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전체 얼마만큼 생존하는지 그 값이 이제 0.75고 그 다음에 이번에 승인받은 렉나자도 0.8이니까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이 데이터가 더 높아지면 만약에 이 데이터가 훨씬 좋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길수록 좋잖아요. 환자가 그죠? 그러면은 타그리소보다 렉나자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렉나자가 좀 비싸요. 약값이 타그리소 대비해서 2배 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아마 화학요법을 안 써서 그런 것도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OS 데이터 전체 생존 기간을 좀 이게 내년 상반기 공개되는데 뭐 9월 폐암학회에서 공개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부.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녹십자는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 3월인가요? FDA 승인을 받았고 7월에 이제 미국 출시했고 알리그로라고 면역 글로불린 10% 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면역력을 좀 향상시키겠죠. 면역 치료제니까. 그래서 근데 알리글로가 좋은 점이 이제 혈전 발생 위험을 낮췄대요. 혈전. 그래서 보험사들이 같은 경우 예전에 혈전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게 발생한 보험사가 추가로 비용 부담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근데 이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녹십자 알리글로가 좋을 수 있죠. 왜? 위험을 낮췄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 비용이 줄거든요. 그리고 8번째로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이 3사가 지금 일단은
과점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년도에 7번째로 미국 제품 출시한 기업은 아드마. 여기가 5년 차에 매출에 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이제 면역 글로브링은 이쪽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약가 인상도 되니까 수익성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 메리츠의 황수영 연구원 시장이 약하고 불안한가? M7과 M7 제외 지수 수익률 3분기는 M7 제외 수익률이 더 높았대요. 이것만 보면 이제 M7,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이 이제 약해지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BMO 캐피탈은 M7이 더 이상 시장 못 이긴다. 상반기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황수기 연구원이 의견은 달라요. 7월 이후 기술주 중심 조정, 상승 종목 확산은 전분기,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분기에 있었던 너무 M7만 간다는 우려를 많이 이제 해소시킨 거죠. 그리고 M7 주도 시장 색깔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게 8월 5일 날 저점 찍고 급락할 때 시장은 기술주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 저점 대비해서. 엔비디아도 목표 주가 올리고 있다. 그래서 뭐 기술주가 이제는 뒤처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 이승훈 연구원님은 잭슨홀 미팅 언급을 해줬고요. 힌트는 강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얘기하면 아마 증시가 긍정적일 것 같다.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인하를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곧 9월 인하한다는 얘기죠. 경기와 노동시장이 악화되면 우리 언제든 대응하겠다. 안 좋아? 그럼 B컷 0.5% 한 번에 낮춰줄게. 준비돼 있다. 그리고 아직 미국 경기 양호하다. 이렇게 요런 멘트들이 들어간다면 이제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멘트는 내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건 없겠지만 이런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또 김호정 연구원님은 새로운 위치를 향해, 새로운 위치 아닌가요? 위치. 3년간 지속된 달러 강세는 종료된다. 저도 이제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어느 정도 달러 너무 강했죠. 이제 큰 그림은 종료되고 엔화는 좀 강해지고, 다만 속도는 느릴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훨씬 좋았지만 글로벌 경제도 이제 상향되고 미국은 좀 둔화되니까 이게 좁혀지겠죠.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상승폭도 G7이나 G20 같은 이제 비미국 쪽에 있는 쪽이 더 오히려 약간 좀 상승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 같고요. 미국 경기 둔화와 뒤처졌던 글로벌 경기 상승은 이제 달러 약세를,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좀 꺾이고 이 나머지 국가들은 살아나면 달러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동안 과도했던 달러 강세 압력 해소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4분기 기준으로 환율이 1,300원까지도 좀 갈 것 같고, 내년 4분기엔 1,250원대까지도 본다라는 전망이니까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DS투자증권의 양혜정 신민석 연구원님은 낙관적으로 본다. 여전히 예상 목표지수 3,000포인트 유지하고 있고, 시장은 정점보다는 상승 경로에 있다. 아직 정점은 아니다. 유동성 여전히 괜찮고 금리 인하 소비 심리를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금리와 자산 가격 강에는 블록성이 있어서 인하 처음 할 때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차가 항상 있죠. 막상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상승폭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성 금리 인하면 주도 업종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리츠, 헬스케어, 바이오 반등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장과 연결되는 IT, 산업재 이쪽이 주도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망업종은 IT, 헬스케어, 바이오, 조선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인텔리안테크는 메리츠의 정지수 연구원님이 국내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죠. 이제 인텔리안테크 우주항공, 이제 우리도 공부 한번 해봤죠. 적정 주가 85,000원 신규로 보고서를 썼고요. 위성통신 시장이 한 연평균 15% 정도 성장할 것 같고, 원래 주력은 그 바다 있죠. 바다 해상용 이 배 같은데, 군함이나 뭐 이런 선박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안테나, 그걸 제조하는 회사고 1위에요, 세계. 그걸 이제 해상용을 마리타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이 VSAT 시장의 23년 보급률은 27%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성장을 할 거예요, 꾸준히. 우리가 우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회사를 볼 때. 이게 일단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이제 올해는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주력은 이거다 보니까. 근데 내년에 신제품 공급되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만약에 저게 진짜 현실화 된다면 중장기로 괜찮다는 얘기죠. 해상 안테나 시장의 보급률이 27%밖에 안 된대요. 세계 1등 기업인데.
그러니까 그건 좀 의미가 있고 또 요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우주항공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거기 관련된 안테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미 원앱하고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네모난 평판 안테나 계약도 맺어서 이제 실적은 계속 인식이 될 것 같고 또 원앱의 모회사 유텔색과 이제 또 협업을 해서 또 원앱도 글로벌 이제 서비스 시작을 하거든요. 위성통신. 그럼 점점 더 매출 늘지 않겠냐. 또 아마존으로 추정해요.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로 게이트웨이 안테나 306억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급 계약도 맺었고요. 올해 4월에. 그래서 이런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도 모멘텀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단 내년이 본게임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고성장할 걸로 보이니까 이렇게만 된다면요, 뭐 주가 오를 확률이 높은데 관건은 그거죠. 저렇게 벌어질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검증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건 연구개발비 이제 비용이 줄 거래요. 왜냐하면 평판 안테나 게이트웨이 만드느라고 돈이 좀 들어갔어요. 개발이 끝났으니까 이거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텔리안테크도 부진했죠. 나쁘게 볼 필요 없고 한번 저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롯데정밀도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분기는 실적 좋을 것 같고 가성소다 이제 경쟁사가 아마 미국 허리케인 베릴 피해 때문에 복구가 좀 지연돼서 이 부분도 일단 롯데정밀한테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린 소재 사업도 증설 초기 비용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판가 올라갔고 이익이 늘 걸로 보고 있고 롯데정밀하게 대외환경은 그래서 생각보다 우호적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또 대표적인 암모니아 이 트레이딩 하는 업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암모니아 수요가 늘어난다면 또 긍정적이고 그래서 가장 편한 것 같다. 화학 섹터 내에서 특수화학 업체고 현재 화학업황 안 좋잖아요. 그런 거와 별개로 차별화되고 있다. 중장기 전망도 밝다고 합니다. 증설 통해서 그린 소재 매출을 이제 5천억에서 작년에 2030년에 3조 원까지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러니까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PC3님 오랜만에 이제 보시죠. 이게 빵집이죠. 어떻게 보면 아시죠? 파리바게뜨. 그래서 IBK, 김태형, 강민구 영훈 이게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 수출 비중이 없어요. 거의 2%밖에. 지금은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 돼야 주가가 가죠. 음식료도. 뭐 K자 들어간 시대다 보니까. 일본과 그래도 그 중에서 미국 판매 비중이 높고 양산빵을 만들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아서 수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냉동빵 같은 거 있죠. 디저트 이런 쪽을 좀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돈키호테 620여 개 지점에 미니 약과를 납품하기도 했대요. 약과를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 일본 내 한이마트 등 유통 채널이 제한적인 일본 가신 분들은 아시죠? 돈키호테 정말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면 별게 다 팔죠. 거기에 미니 약과를 납품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늘려나갈 것 같고 미국으로는 약과와 냉동 크림빵 수출을 늘릴 거라고 합니다.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일본 대형 할인마트로 테스트하고 있나 봐요. 또 베트남, 필리핀, 중동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내수 위축으로 제빵사업 환경이 녹록지는 않지만 수출 모멘텀 확대 중이라 좀 고무적이다. 연간 900억 정도 이익으로 지금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주가 안 갔어요. 뭐 여러 예전에 사고도 있었죠. 그래서 이미지도 안 좋아지면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 수출 성장이 좀 나오면 좋고요. 거기에 내수 경기까지만 회복이 된다면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돼요. 가려면 싸긴 싸지만 그걸 보시고 SK오션플랜트는 목표 주가 역시 그 신규 제시했고요. 올해는 해상 풍력은 좀 부진하고 특수선, 뭐 특수 방산이라든가 선박 제조도 하거든요. 그쪽이 좀 만회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아마 실적 좋은 걸 기대하고 있고 대만 쪽에 이번에 이제 수주도 어쨌든 받았고요. 그래서 특수선 매출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면 마진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공법 개선을 해서 견조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이게 핵심이죠. 대만 라운드 3.2 입찰 결과가 발표됐어요. 대만 해상풍력 수주한 거죠. 5개 프로젝트 선정을 했는데 목표치보다는 좀 미달했어요. 그래도 라운드 3.1이 2.3기가였거든요. 그거보다 많죠. 그래서 대만 정부의 입찰 가능 용량이 상향되고 이러면서 좀 나아지고 있다. 또 부유식 바다에 떠 있는 그 해상풍력 있죠. 요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부유 상태에서 하중을 지지해야 되니까
중량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에서 80% 판가 인상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아직은 근데 시간 걸립니다. SK 오션플랜트는 이거 생산하는 전용 공장이 27년도에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공장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개발 단계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죠. 예. 대선만 아니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안 좋고요. 해리스가 된다면 이제 내년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LG전자 NH투자증권의 이교혜 연구원님이 LG전자는 요거 어제 공시 사실 요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제 공시는 LG전자 요새 내부자 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요 장내 사업 공시가 어제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인베스터 포럼을 열었는데 가전 구독, 가전 제품 사지 않고 월 얼마 내고 구독하는 거. 웹 OS, LG전자 그 뭐죠? 스마트 TV에 거기 뭐 광고 같은 것도 들어가고 무료로 콘텐츠 같은 거 보여주죠. 실시간 방송도 보여주죠. 요새 스마트 TV는 그렇게 나오죠. 그 사업하고 칠러는 냉각, 온도 낮춰주는 공조 사업,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이런 사업으로 돈을 앞으로 좀 많이 벌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이제 평가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웹 OS 칠러포함 공조사업부 성장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글로벌 빅테크들과 협력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 시작된 이파가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거든요. 여기에 아마 발표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가전구독, 웹OS, HV, 공조 이 3대 쪽이 핵심이고, 칠러는 원래 대형 건물 냉각 장치 하던 쪽인데 이게 AI가 이제 발열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금 사용 이쪽에 대한 이제 사용 필요성이 늘어나는데, LG는 주로 공랭식이에요. 근데 이제 순행식, 앞으로 순행식이 좀 대세가 될 거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주력 상품으로 시스템 에어컨 히트펌프 이어서 HVAC 공조 제품이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또 IM증권의 고용 손윤성 연구원님은 포트폴리오 변화와 관련된 성과는 현재 진행형이고,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 그러니까 월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보다 훨씬 좋은데 외형 성장, 수익성 좋고, 부진한 전방 수혜도 지난 2분기 역대 최대치 실적 냈거든요. 대단한 실적인데 인정 안 합니다. 마치 네이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밸류도 싸고 하니까 이런 뭐 발표 좋지만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런 전략에 의해서 돈을 버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만 그걸 떠나서라도 좀 절대적인 저평가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공시도 잠깐 보여드렸고, 보고서까지는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말씀드릴게요. 이게 코스닥 연봉 차트입니다. 올해 마이너스 10%. 참 한숨 나오죠. 오늘도 빠져버렸고요. 가지를 못해요.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또 달라요. 꼬였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죠. 이게 좀 다르고, 코스피는 올해 연초 대비는 올랐어요. 또. 그러니까 좀 분위기는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 매수했고요. 기관은 샀는데 이제 코스닥은 좀 팔아버렸죠. 섹터 쪽으로는 오늘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안 가더니 이제 가려나요. 네이버가 오랜만에 5% 올랐습니다. 실적도 좋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연일 오르고 있어요. 어제부터. 특징이 뭐예요? 둘 다 낙폭과대주죠. 여기 엔터주도 뭐죠? 낙폭과대주. 좋아서 가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좀 더 봐야 되지만 어쨌든 다 낙폭과대주들이에요. 게임주도 오늘 카카오 게임주 낙폭과대주죠. 그래서 오르고 있고, 정유주도 낙폭과대주, 백화점도 느리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터, 리튬, 제습기.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르진 않아요. 주도주보단 대부분 좀 부진했던 섹터들. 그러니까 증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백신주들 많이 빠졌고, 그동안 좀 강했던 피팅주는 오늘은 한 방 맞아버렸습니다. 그죠? 한참 좋았죠. 그러니까 조선주 오늘 많이 빠졌어요. 또.
오늘 조선주는 보시면 현대미포가 5%. 근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게 매기가 바뀌었어요. 소외주로. 예, 그래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끝났다고 보지는 않지만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기자재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HBM도 어젠 좀 견조했는데 오늘 또 다시 빠져버렸어요. 2차원지는 장비 쪽은 오늘 또 약간 안 좋았고요. 예. 시스템 반도체도 좀 쉬어갔습니다. 제약주도 오늘 유한양행은 좀 견조했는데 대부분 안 좋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쉬었죠. 쉬어갔고, 건설주 최근 급등 후에 이제 오늘은 조정이 좀 일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좀 빠졌고, 반도체 뭐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빠져버렸어요. 중소형주들 1200개가 가르겠어요. 코스닥에서. 참 이게 왜 이러죠? 이렇게 빠질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떤 분은 뭐 금투세 세문이다 얘기도 하는데, 뭐 당연히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다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예, 코스닥의 부진이 한두 가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아쉬운 모습이고, 오늘 수많은 기업들의 섹터가 다 이렇게 부진했고, 일부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이 오늘은 좀 선전한 하루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큰 변화 없었고요. LG엔솔,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다 못 올랐었던 기업, LG화학, 그죠? 예. 포스코 퓨처에, 예. 카카오, 그리고 오늘 KTNG, 예. 한미반도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예. 시장 이끌었던 주인공 현대로템은 빠졌습니다. 마린솔루션도 빠졌고, 네. 그리고 못 올랐던 기업들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쪽이 좋았고요. 다만 시장이 이끌었던 바이오, 반도체는 좀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진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예, 뭐 파마리서치, ST팜도 일부 빠졌고요. 예. 카카오게임즈, 루닛이 아까 이제 한번 뉴스는 보여드렸죠. 강했고, 이거는 네, 덕산테크코피아가 오랜만에 강했고, 카페24도 견조했습니다. 바이넥스 경고했고, 네. 그다음에 거래대금 쪽에서는 오늘 한국콜마가 좋았네요. LG화학,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하이브, 네. 거의 낙폭가 돼주고, 예. 조선주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쪽엔. 코스닥에서는 그 오늘 뉴트리, 뭐 RBW, 루닛, 네, 덕산테크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뷰노, 시젠, 카페24 이런 기업들이 좋았고, 반대로 이오플로우는 어제 혹시 공시 보셨어요? 그 뭐죠? 유상자, 예, 유상자 공시가 떠가지고 오늘 좀 아마 하한가를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어제 저 공시 보다 보니까 유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6월 유럽 판매 금지 가처분 시점, 이게 뭔가요? 또 좀 일부 악재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도 좀 겹친 것 같고, 유상자 결정한 뒤 근데 이 회사 왜 이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6월 말에도 예, 특허 침해 이후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슈퍼 2호 패치에 대한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이제 저쪽 상대방이 했겠죠. 다른 데가. 예. 여기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알려야 되는데, 이거 아마 보니까 좀 유상자 결정한 뒤에 밝힌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또 논란이 제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유상자 공시가 떴고, 네. 그래서 오늘 하한가를 아마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피팅주, 코스피닥도 약간 이쪽 관련주들 좀 안 좋았고요. 반도체 좀 쉬어갔던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자, 오늘 뭐 내일 또 금요일인데 좀 대응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좀 답답한 장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주가 좀 오르는 장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까먹었다. 그 기가베이스 제가 아직도 확인 안 해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자꾸 까먹어가지고 내일은 꼭 해드릴게요. 저 지금 또 나가봐야 돼가지고, 예, 보호해서 물량. 아, 그거 자꾸 제가 확인을 한다고 해놓고는 또 까먹었네요. 그래서 그거 내일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아마 많이 해소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